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내 주요 방산업체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국방위원들은 국산 첨단 무기 체계를 직접 살피며 K방산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이 민방위 훈련과 연계한 합동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도 비상 대피 훈련에 참여해 국가 핵심 기관의 위기 대응 역량을 끌어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 뉴스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향했습니다. 29일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에이펙 최고 경영자 서밋 개막식에서 특별 연설을 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건 국빈으로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 두 나라 관세 협상과 관련해 실질적인 합의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는데 관세 협상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방비 인상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 분야 협상 결과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29일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포함해 우리나라를 찾은 여러 정상과의 회담이 차례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근 새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31일과 다음 달 1일 이틀간 이어지는 에이펙 정상회의 공식 행사에선 정상들이 경제협력 방안을 비롯한 여러 주제를 논의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나는 다음 달 1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세계의 시선은 경주로 쏠리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내 주요 방산 업체를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된 첨단 무기 체계를 직접 살피며 방산 수출과 기술 보호, 그리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들이 방위산업의 선두기업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현대로템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선 양산 1호기를 필두로 내년도 납기가 예정된 KF-21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CJ 3호기의 시범 비행을 참관했습니다. 위원들은 첫 국산 전투기 KF-21이 향후 우리 공군 전력의 핵심이자 항공 방산 수출의 주력 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필요하면 금융의 지원에도 저희가 앞장설 것이고 또 연구 개발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대로템을 방문한 자리에선 K2 전차와 K808 장갑차, 다목적 무인 차량 등 주요 지상전력 장비의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순수 국산 기술로 방산 무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에 국방위원들은 핵심 방산 기술 보호에 대한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또 해외 수출이 활발해지는 만큼 수출을 위한 상대국 금융 지원과 현지 군수무관 제도 포괄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K9 자주포와 천공, 레드백 같은 현용 방산 장비뿐만 아니라 업체에서 선행 개발한 다양한 장비가 선보였습니다. 이에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 확대가 건의된 가운데 업체와 방위사업청 간 효율적인 사업 관리가 논의됐습니다. 수출 호조 속에 경기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위의 방위산업 현장 점검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지탱하는 방위산업의 방향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최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넣어뒀던 전열기기를 다시 꺼내 사용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건조한 날씨까지 이어지면서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방부와 합참이 통합으로 화재 대응 훈련에 나섰습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국방부 청사 지하에서 원인 모를 불이 발생한 상황. 연기가 건물 안팎으로 퍼지자 화재 대피 방송이 나오고 청사 안에 있던 직원들이 신속하게 밖으로 나옵니다.
불길에 출구가 막혀 저층에 고립된 사람들은 20층 높이에서도 구조할 수 있는 에어매트 위로 몸을 던집니다. 국방부와 합참이 28일 민방위 훈련과 연계한 통합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화재 대응 훈련이 아닌 국가 핵심 기관에서 실질적인 위기 대응 역량을 검증한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방부 인근에는 많은 시설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원팀이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기 상황 발생 시 통합 대응 능력을 숙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도 청사 직원들과 함께 비상대피 실습에 참여해 불 앞에선 예외가 없다는 것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실제 훈련에 참가한 청사 직원들은 화재 대응 절차를 거치며 몸으로 익히는 훈련의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화재 대응 훈련을 직접 해보니 몸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반복 숙달을 통해 체득화시키고 보다 완전성 있는 화재 대응 능력을 구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방부 소방팀과 용산소방서 대응팀은 마지막으로 전열 기기를 사용한 후에는 콘센트를 빼놓거나 화재 발생 간이 경보기를 구비해 놓으면 화재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군사망사고대책분과위원회가 28일 12사단 일반전초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생활 여건과 근무 절차를 점검했습니다. 군사망사고분과위는 먼저 지난 2022년 GOP 경계 근무 중 순직한 고 김상현 이병 추모비를 찾아 참배하고 장병들의 GOP 부대 생활 여건과 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 응급 후송 현장 등을 확인했습니다. 위원들은 이어 군 사망사고 예방 대책을 재평가하고 현재 시행 중인 사고 예방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유형별 맞춤 대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군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관련 예방 대책과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군 사망자 예우와 지원 등에 대해 정책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 정예 장교를 꿈꾸는 주니어 ROTC 학생들이 병영 체험을 통해 리더십과 협동심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육군 학생 군사학교가 전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캠프를 열었습니다. 현장에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교관의 구령에 따라 학생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군복을 입은 모습은 낯설지만 자세만큼은 제법 진지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주니어 ROTC 학생들이 병영체험 리더십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번 병영체험은 전국 24개 고등학교에서 370여 명이 참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제식훈련과 체력 단련, 방독면 착용과 전투부상자 처치 실습까지 학생들은 장병들이 실제 수행하는 군사활동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스스로 배우고 익히며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기를 다졌습니다. 군 관련 활동을 하면서 저의 희망 진로에 대해서 먼저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전국 ROTC가 모여서 하루 동안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더욱이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응원과 격려 속에서 학생들은 도전의 즐거움을 느끼며 한 걸음씩 성장해 갑니다. 이번 체험은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 학생들이 군의 역할을 이해하고 미래 리더로 성장할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육군 학생 군사학교는 학생들이 군의 가치와 사명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육 교관들은 열정적 참가로 병영 체험이 잘 마무리됐으며 작은 체험이지만 학생들에게 국가안보의 의미를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약 15년 전에 동일한 이런 과정들을 거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좀 발전이 되어서 더 많은 위원들이 참가하고 우리 군에 대한 위상이 더 많이 좀 커졌으면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2ROTC는 병영 체험을 통해 리더십의 가치를 배우고 나라를 위한 책임감을 다졌습니다. 이들의 열정이 미래 국군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네덜란드 육군사령관이 육군 36 보병사단을 방문했습니다. 드론 전력을 활용한 현대전 대응 능력을 확인하고 6.25 전쟁에 참전했던 네덜란드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성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중 드론이 열맞춰 날아오르며 정찰을 시작하고 FPV 드론이 등장해 빠른 몸집으로 연병장 이곳저곳을 비행합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드론의 움직임을 놓칠세라 부지런히 시선을 옮깁니다. 지난 27일 얀 스빌렌스 네덜란드 육군사령관과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관계자들이 국방부 드론 대드론 실증 전담부대인 육군 36사단을 방문했습니다. 얀 스빌렌스 사령관은 K2 전차와 K9 자주포와 같은 주요 전투 장비와 더불어 수소 드론과 안티 드론돔 등 드론 대드론 장비를 견학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한국과 네덜란드 간 군사 교류의 하나로 육군 36사단의 임무 수행 체계와 주요 장비 운용 현황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덜란드 참전 용사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36사단은 네덜란드와의 특별한 인연을 바탕으로 참전국 유호 및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방문단은 이어 6.25 전쟁 당시 희생된 네덜란드 참전 용사를 기리는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기념비는 네덜란드군의 헌신을 기리고자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풍차 모양으로 횡성 참전 기념공원에 세워졌습니다. 네덜란드는 6.25 전쟁 기간 동안 5,322명의 병력을 우리나라로 파병해 횡성 원주 전투와 평강고지 전투, 철의 삼각지대 전투 등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얀 스빌렌스 사령관은 참배 행사에서 혈맹으로 이어진 대한민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ext year, in 2026, the 75th anniversary of the Dutch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will be celebrated. And the Netherlands and the Republic of Korea share the same values: freedom, democracy, international rule of law, and therefore this cooperation will prevail. 부대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큰 힘이 된 네덜란드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그들이 지켜낸 땅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부대는 이번 행사가 6.25 전쟁을 계기로 시작된 네덜란드와의 군사 협력을 미래 전장 환경에 맞게 확대함과 동시에 군사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KF 뉴스 차성유입니다. 해군사관학교가 해군 최초로 행정안전부 주관 대규모 재난대응 훈련인 레디코리아 훈련에 동참해 관군 응급의료지원 협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가 28일 진해기지 사령부와 해군해양의료원, 창원소방본부, 진해보건소와 함께 관군 대량 사상자 처치 응급의료 지원체계 합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대규모 재난대응 훈련인 레디코리아 훈련과 연계해 다수의 전사상자 상황에 대비한 관군 응급의료지원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훈련은 가상의 적 드론에 의해 해사 주요 시설에 화재가 발생하고 건물 일부가 붕괴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초기 대응 단계와 비상 대응 단계, 수습 복구 단계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훈련 지휘관인 노건석 해사 의무대장은 앞으로도 관군이 협력해 실전적 합동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생명보호 역량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대함 타격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탄약인 76mm 철갑 고폭탄 양산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76mm 철갑 고폭탄 양산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 442억 원을 투자해 유효 사거리 내에서 적 함정을 관통한 뒤 선체 내부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탄약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방사청은 이번 양산 사업이 그동안 해외에서만 생산되던 철갑 고폭탄을 국내에서 개발해 양산에 착수하게 된 성과로 자주국방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방사청은 또 철갑 고폭탄이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최초 생산품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부터 우리 군에 인도돼 윤영하급 고속함과 참수리급 고속정에 76mm 한 포의 타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홍보원이 주관하는 2025 국방홍보 영상 공모전 접수가 오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장병과 군무원을 비롯해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참가 신청서와 영상 한 편을 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총 상금 1,050만 원 규모로 진행됩니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홍보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해 이번 아덱스 2025 행사에서 선보인 KF-21 보람의 전투기 기동 시범을 많은 분들이 감명 깊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영공을 든든히 지켜줄 전투기의 전투력은 무장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방산톡톡 시간엔 전투기 전투력의 핵심 무장분리 시스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전투기에 무장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죠. 항공 무장도 K방산의 대표 주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투기에 이제 무장을 장착해서 이걸 분리해야 되잖아요. 그 분리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폭탄과 같이 추적 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자유 낙하하는 형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투하라고 하고요. 미사일과 같이 자체 추력이 있는 경우에는 발사라고 하죠. 폭탄인 경우에는 밤내기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 밤내기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투하하고, 미사일인 경우는 런처를 사용합니다. 런처를 사용해서 발사를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무장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이 무장 제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는 무장 제어 컴퓨터도 있고, 그 다음에 무장 장착대도 있고요. 그런 시스템을 다 아우려서 무장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조종사는 이런 무장 제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폭탄을 투하하거나 아니면은 그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죠. 절차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보면요. 일단 조종사는 조종석에 들어가서 조종관의 앞에를 보게 되면은 무장제어 판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무장제어 판넬에서 자기가 발사하고자 하는 그 스테이션을 선택하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안전 스위치라는 게 또 있어요. 그 안전 스위치를 해제하고 조종관에 있는 버튼을 딱 누르면은 실제적으로 발사가 되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조종사가 이 스위치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발사 명령이 무장 제어 컴퓨터라는 곳에 전달이 되고, 여기에서 발사 신호가 제너레이션 됩니다. 근데 그 신호가 배선을 따라서 밤내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전달이 되면은 무장을 잡고 있는 고리가 딱 풀리게 되죠. 요즘은 이젝터 타입의 밤넥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거는 어떤 방식이냐면은 무장 제어 컴퓨터에서 투하 시그널이 이렇게 딱 전달되면 밤넥에 있는 화약 카트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카트리지가 팡 터지거든요. 그러면서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 압력이 높아진 것들이 관을 통해서 쭉 연결돼서 이 후크를 탁 풀어주고요. 여기까지는 같은데 위에 피스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무장을 밑으로 확 밀어주죠. 그래서 안전하게 분리를 할 수 있도록 나온 그 밤내기고요. 이런 것들이 요즘 현대 전투기에서는 대부분 이젝터 타입의 밤넥을 사용합니다. 미사일인 경우도 유사하긴 한데요. 레일 런처라는 게 있습니다. 통상 날개 끝이라든지 그다음에 날개 밑에, 날개 바깥쪽에 주로 많이 장착하는데요. 좀 경량 소형에 많이 사용을 하는 그 런처입니다. 발사 시그널이 딱 오면은 로켓 모터에 연소가 되면서 로켓 연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추력에 의해서 밀고 나가는 거죠. 그걸 레일 런처라고 하고요. 근데 타우러스처럼 굉장히 큰 무장인 경우에는 사실은 날개 끝에 장착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날개 안쪽이나 동체 쪽에 장착을 하거든요.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경우에는 레일 런처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모터에 의한 화염이 항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젝터 런처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젝터 밤넥하고 유사한 장비인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발사 시그널이 오면은 그 피스톤이 무장을 강하게 밑으로 확 내려서 그 다음에 완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무장이 모터에 시동이 돼서 이제 발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거리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큰 무장인 경우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국산 무장을 개발하고 싶었는데 그 수준도 됐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게 다른 나라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장착을 못하고 한 발을 더 못 나가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 플랫폼 쪽이 이제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발휘하는 거에 있어서 뒤에 후발주자가 좋은 점은 앞에 선두주자가 하는 것들의 좋은 점을 받아 잘 보고 배우는 게 좋은데
지금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항공기하고 무장의 정기적 연동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그런 것들을 빨리 표준화하고 좀 국산 개발하는데 좀 더 큰 힘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군사 365. 먼저 10월 21일로 가보겠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미국 간에 체결됩니다.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 잔류를 조건으로 미국이 북한의 경구로 2기 건설과 중유 연 50만 톤을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합니다. 이후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 요구에 북한이 반발하며 국제 문제화되는데요. 이렇게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에서 위기감이 고조되자 문제 해결을 위해 1993년 11월부터 미북 고위급 실무진 회담이 진행됩니다. 1994년 10월 21일 미북 간의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서명됩니다. 미북 간 제네바 기본합의서로 한반도에 고조된 핵 위기는 대화를 통해 해결되고 북한은 핵 개발 동결에 합의합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어 합의 내용 이행이 실패되면서 북한은 지금까지도 핵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월 26일로 가보겠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박탈한 불평등 조약 일산의약을 주도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해 조선 침략에 항거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일산의약이 체결돼 대한민국의 외교권이 강제로 박탈됩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을거로 이토 히로부미가 사살됩니다. 안중근 의사는 을거 후 리순 감옥으로 이송돼 수감됩니다.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옥중에서 일제의회 사형이 집행돼 순국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대한민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시킨 일산의약의 주역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합니다. 따라서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일본의 조선 침략을 규탄하고 조선의 강력한 항일 의지를 세계에 보여준 역사적인 의거입니다. 이어서 10월 30일로 가보겠습니다. 2003년 10월 30일 국내 첫 한국형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인 신궁이 개발에 성공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94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가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2003년 10월 30일 신궁 개발 완료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데요. 최대 사거리 7km, 최대 고도 3.5km, 최대 비행 속도는 마하 2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육군에 신궁이 초도 배치되고 전력화됩니다. 신궁은 국내 기술력으로 독자 개발한 한국형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로 2005년부터 전력화됩니다. 따라서 한국은 세계 5번째로 독자 기술의 탐색기를 탑재한 휴대용 대공 유도무기 보유국이 됐습니다. 나라 위의 몸받침은 군인의 본분이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이작전 사령부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해 병력 3,900여 명을 투입해 주요 행사장과 도로, 공중, 해상 등에서 경호 경비 작전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54단과 53사단, 공군 5공중 기동비행단 장병들이 대구와 부산 등 주요 현장에 투입됩니다. 공군 18 전투비행단이 28일 부대 전공탑에서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단독 출격 작전 등 승리의 역사를 기념하는 2025 공군작전 전승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공군과 공군 전우회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첨전용사들의 헌신을 기렸습니다. 육군 2군단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 일대에서 K-밀리터리 페스티벌 춘천대첩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춘천지구 전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